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철희 의원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세 정부 중에 가장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되는 정부는 어디냐? 아마 이철희 의원의 이 질문에 대한 기대하는 답변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검찰에게 중립적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을지 싶은데 윤 총장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MB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었다. 이철희 의원 서둘러 질문을 끊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제 있었던 국감의 주요 발언들, 윤석열 총장의 돌직구 발언들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도 정경심 교수의 새로운 의혹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총장 어제 제가 워낙 정무 감각이 없어서 법대로 수사합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새 정부 중 가장 검찰로 중립성을 보존하는 정부는 어디냐? MB 정부요. 정말 정무 감각 없는 것 같아요. 이 돌직구 총장의 어제 발언들 잠시 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윤 총장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내가 수사 유출을 그만큼 틀어막은 것이다.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하도 여당에서 비판이 많으니 윤석열 총장이 어제 작심 발언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수사 유출을 꽉 틀어막은 거다. 되받아쳤습니다.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 조국 수사 성과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총장 결심과 내 승인 없이는 못하는 수사다. 이거 내가 사실상 지휘하는 수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정경심 비공개 출석도 내가 여러 가지 고려한 것이다. 내가 사실상 지휘하는 수사다. 검찰총장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어제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 신문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겨레가 일면에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오늘 사과 안 했습니다. 윤석열 공수처 반대 안 해. 검찰권 법무부에 내들 용이 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을 담담하게 한겨레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과 한겨레 신문의 기싸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한토증권 차장 김경록 차장이 이렇게 추가 진술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폰 공기계 2대를 꺼낸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차장에게 야 이거 유심 어떻게 가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록 차장이 호텔 로비에 가서 아이폰 유심 트레이를 꺼낼 수 있는 클립까지 빌려왔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추가 진술했습니다. 차명폰, 대포폰, 정경심 교수 이 휴대폰 공기계로 누구와 통화했냐면 남편 조국 당시 장관과 통화를 했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경록 차장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왜 남편과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을까요? 유심칩도 못 갈면서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자, 어제 저희 브리핑에서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긴급 경제장관들을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꺼낸 해법은 건설 투자를 늘려라. 신도시, 그리고 주민 밀접 시설, 도로, 열차, 건설 투자 늘려라. 대내외 경제 현실이 엄중한 상황이다. 정책 전환 대신 확장 재정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을 더 풀겠다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경제 위기를 인식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한편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의 고관을 더 풀라라는 해법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둘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우리의 손흥민이 북한과의 경기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기다. 치를 떨었습니다. 욕설, 팔꿈치 공격, 백태클. 뒤늦게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경기 영상을 보면 손흥민을 둘러싸고 북한 선수들이
더티한 플레이를 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선수가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들은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자, 과연 관중이 없었던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았던 이유, 북한의 속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문제는 우리 선수들이 안 다치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밝혔던 이 경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으로선 나름 중립성을 보장한 경기였다라고 칭찬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하프에서 상세하게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딸이 한국의 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신임 남아공 대사입니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4년 전 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찾기도 했었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다라는 따뜻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신임 남아공 대사는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부인과 이혼하고 또 재혼하기까지의 그 과정 동안 영부인 역할을 대리한 바도 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정말로 뛰어났던 검사 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의 명콤비,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현역일 때부터 두 분이 손잡고 나란히 훌륭한 법안도 발의하셨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 그리고 여가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희정 전 장관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분석하라.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의 허은하 소장님과 돌직구쇼에서 말의 품격을 보여주는 김배윤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정무감각. 윤 총장이 어제 본인을 향한 파상 공세에 대해서 제가 워낙 정무감각이 없다 보니까 정치 이런 거 고려 못합니다. 법과 원칙대로 수사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게 별명 하나를 지어줄까 합니다. 돌직구 검찰총장. 돌직구 총장의 돌직구 발언. 잠시 후 생생히 들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첫 재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첫 재판 날짜가 오늘 잡힙니다. 물론 정식 재판은 아니고 재판은 준비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새로운 의혹과 정황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표창장. 서울대학교 제자들이 조국 교수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표창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에 그 표창장 공개합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도 풍성한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탑뉴스로 시작합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검찰이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거를 좀 많이 틀어막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과거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에게 소신 발언을 굽히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깜짝 놀라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자, 이 모든 이야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탑뉴스 주제입니다. 정무감각 없는 돌직구 총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검찰총장은 정무감각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장면들 중 첫 번째로 보실 장면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강덕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게 묻고 답했던 대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 없이.
정무 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윤석열 총장,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할 건 하겠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김배원 박사님? 네, 맞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들이댔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을 남겼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불편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무 감각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검찰총장, 윤 총장이 네. 정무 감각이 있었다면 네.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못했을 거다. 뭐 이겁니까? 하지만 윤석열 총장에게도 정무 감각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가 박영수 특검 시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년의 기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정무 감각이 없었다면 과연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차치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 속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왔을 때는 적어도 그 지점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무 감각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김관삼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윤석열 총장보다 검사 기수 2기수 위죠? 네네. 나이가 제가 2살 어려요. 2살은 어린데 사법고시를 더 빨리 봐서 김관삼 변호사가 검사 기수 2기수 위인데 어제 그 2기수 밑에 후배가 검찰총장님이시지만 상당히 민망하시죠?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총장의 결심 승인 없이는 조국 수사 못하는 수사다. 내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수사 결과도 없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그만큼 내가 피의 사실 유출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다라고 되받아쳤거든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정무 감각과 관련돼서 이게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전에 이제 검찰총장이 저 자리에 섰으면은 아마 나는 밑에서 보고만 받고 있지 내가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수사를 지휘하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뱉어버리면 나중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본인이 지겠다.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 본인 자체가 사실은 저 대답도 사실은 정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정치인은 당연히 정무 감각이 있어야죠. 뭐 청와대에 있다랄지 청와대 대변인을 한다랄지 그러려면 정무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수사하는 검사가 정무 감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저기 눈치 보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됐던 것은 너무나 이전에 총장들이 정무 감각이 너무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입맞춤에 맞는 수사를 해서 결국 검찰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보고 저는 이제 어제를 국정감사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굉장히 본인이 당당하고 좀 여유롭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윤 총장이 여유로웠다. 그 어떠한 절제되면서도 수사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했지만 네. 결국 본인과 관련되고 이건 정의나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색깔을 좀 확실히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국감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하고 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조국 장관의 청문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옹호하고 가족을 옹호하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진실성이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거 저 거짓말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신뢰를 가지 않는 거고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절제를 굉장히 했는데 한겨레 신문과 관련된 자기에 대한 그런 오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떠한 정경심 교수를 좀 보호하려는 그러한 태도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를 갖다 견주어서 사실은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확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잉 수사냐 아니냐 아니면 뭐 백지공소죄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피의 사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뭔가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정말 놀랄 만한 쥐고 있는 게 있다. 그렇죠. 어떤 이제까지 밝혀지지 않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런 뜻이에요, 검찰서 그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 처음 수사할 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혹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때 경천 동지할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아마 귀담아 들으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저는 기억해요. 수사 결과 발표할 때는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발언을 윤 총장이 돌려 말한 거다.
우리가 저는 뭐 쥐고 그렇게 있다라는 뜻이다라는 건데 자신감이죠, 그게 뭘까? 자신감. 자신감이다. 그게 뭘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얼마 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철희 의원의 질문이 사실은 어제 참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뭐 별 관여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네, 좋습니다. 때는 뭐 다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김용식 의원님, 이철희 의원이 원했던 답을 윤 총장이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박근혜, MB, 문재인 새 정부 중에서 어느 정부가 가장 검찰에 중립적이냐라고 묻자 MB 정부요라고 말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잘못 물은 거네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저 발언은 한편으로는 정부 감각이 없어 보이지만 그 윤 총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장점은 메시지 감각이 있습니다. 저렇게 말함으로써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다는 걸 다시 이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친인척도 아닌 조국 한 사람의 부인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렇게 물어보고 흘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뺨 때리는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 총장이. 이 말은 그 말이다. 예. 돌려 말하면. 이게 중립이냐? 전부 다 끈끈이 광이다, 한편으로는 같이 물타기식으로 흘리고 있는 것까지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 전에도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그 건축업자 별장 갈 정도로 그래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사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하기 힘든 말입니다. 충성하라고 데려놓은 사람이 충성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예. 배신자잖아요. 배신자인데. 그런 것인데 그 말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여든 야든 예. 법사위원들이 절절 매잖아요. 예. 심지어 박지원 의원들까지.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자면 판정패를 당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부 감각이 없어 보이지만 저렇게 뚝심으로 딱딱함으로써 굉장히 그 부하들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KBS 사장이 본받아야 돼요. KBS 사장이 이걸 본받아라. 왜냐하면 한겨레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검찰 전체의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도 정치권도 그렇고 자기 부하를 통솔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저께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결과를 보였습니까? 또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이 또박또박 제의를 하는구나. 결국 그것이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돼요. 예.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야, 김영주 의원이 정말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윤 총장의 MB정부요라는 답변 그 이면에는 현 정부가 MB정부보다 MB정부만 못하게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다. 정무 감각이 아니라 메시지 감각이 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김희정 장관님, 이철희 의원이 잘못 물어봤네요. 이철희 의원이 잘못 물었고, 그러니까 우문현답. 네. 윤 총장이 굉장히 현명한 답변을 하신 거죠. 질문자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다 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하자면 윤 총장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중수과장도 지냈고요. 예. 특수부장도 했고. 그러니까 요즘 그 문제가 되는 바로 특별수사 담당을 3년간이나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재직하고 있을 때 친형을 구속수사했던 게 바로 그 중수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있었어요. 그랬는데 친형이지 않습니까? 그 별도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국회에서 다선을 하셨고. 그런데도 무슨 표현을 썼냐면 쿨했다. 쿨했다. 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 우리 돌직구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돌직구로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돌직구 총장이다. 그런데 문제는 친형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조국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 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중립적인 거는 고사하고라도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메시지를 현 대통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뭐 인권을 중시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렇게 했고요. 또 어땠습니까? 검찰 출신인 이 차관하고 또 인권국장을 불러서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 이거 자체가 명백한 중립성 훼손이고 정치 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는 메시지, 김영주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검찰개혁은 이렇게 일일이 대통령께서 보고받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고요. 정권을 가지고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게 개혁이다. 예. 다른 말로 MB 때 쿨을 했다. 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정권이 가장 중립적이었냐?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이고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정부 때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저는 중립성, 독립성 얘기하면 속아 웃을 일입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예. 기존에 보여줬던 다른 모습을 보일까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보면서 윤석열 총장이 변하지 않았구나. 참 다행이다. 90점 이상은 충분히 줄 만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윤석열 총장 뒤에 앉아있던 검사라던가 그분들의 얼굴을 보셨나요? 윤 총장 뒤에 앉아있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기존의 검사나 다른 분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랑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리더는 여러 종류의 리더가 있어요. 말만 잘하는 리더가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가 있고 가장 멋진 리더는 말도 잘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인데 우리의 리더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기존의 우리 윤 총장 자체의 이미지가 어땠습니까? 강직하고 정치적 중립을 보여주고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킨다라고 늘 보여줬어요. 제가 구수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청문회 하기 전에도 여러 번 분석을 했을 때 듬직한 형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영웅을 만들더라고요. 전사의 이미지를 보여줬죠. 그러한 이미지가 그럼 변하는가?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제도 분명 전사의 이미지였습니다. 말한 대로 실천하는 저러한 리더십이 아마도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우리 사장이 바뀌면 어차피 바뀔 텐데 움직이지 말자라고 했던 행동들을 바꾸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개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태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인을 향한 이른바 별장 접대 의혹을 제기했던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 윤 총장이 굉장히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그러나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도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고소라는 걸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저는 아마 윤석열하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제가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 또 이런 사건 할 때는 이쪽 진영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난을 엄청 해도 저는 고소를 한 번 안 했습니다만은 이 언론사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정론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김병현 박사님, 박지원 의원이 정치구단이에요. 사실은 웬만한 검찰총장이든 검찰총장 할아버지든 박지원 의원이 지지를 하면 무언가 좀
수세적인 모습, 무언가 좀 몰리는 모습. 지금까지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나 국감에서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윤 총장은 어제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네. 딱 했어요. 사실이 밝혀지든 안 밝혀지든 우리나라 정론지입니다. 딱 그랬잖아요. 네. 청문회장을 압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됐다고 봅니다. 이 장면의 질문은 사실 박지원 의원보다 금태섭 의원이 먼저 물었거든요. 검찰총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자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명확한 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나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검찰이 윤중천의 이러한 의혹을 덮었다라는 식의 보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잡아야 된다. 오히려 개인 같은 경우는 저는 윤 총장이 이런 얘기했을 때 저도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나오지만 고소한 적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있는 우리 김진 기자랑 저랑 같이 인터넷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더라도 저희도 나름대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익이기 때문에 고소해본 적 없죠, 아직. 안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은 사정기관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렸다는 얘기로 민정수석 본인이 고소를 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물어봤던 질문의 핵심은 이런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에서의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겨레 신문의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함께 고소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사건의 진실을 밝힌 게 중요하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윤 총장의 국감 주요 발언들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정 교수가 꺼낸 2대의 휴대전화. 한투증권 김경록 차장이 추가 진술을 검찰에 했습니다. 그날 여의도 앞에 K모 호텔, 그 호텔에서 김경록 차장이 건넨 노트북 가방 안에서 정경심 교수가 2대의 공기계를 꺼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휴대폰을 2대 꺼낸 정경심. 김경록에게 물어본 건, 야, 유심 어떻게 갈지? 이게 사실은 어른분들 중에서도 이 IT 기계 잘 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유심칩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폰 기계나 이런 건 유심칩 가는 게 가끔 저도 좀 어려워요. 정경심 교수 몰랐던 모양이에요. 9월 6일 조국 청문회 당일이죠. 김경록에게 전화해서 당신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 가방 가지고 켄싱턴 호텔로 오라 라고 전화하죠. 검찰 통화 내역 분석해서 3분간 두 사람이 조국 청문회 당일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켄싱턴 호텔 도착해서 그 안에 CCTV 검찰님이 확보했죠. 김경록 PB가 본인 가방에서 노트북 가방을 넣어서 호텔 2층에서 정경심에게 전달했다.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폰 공기계 2개를 꺼내서 김경록 PB에게 이렇게 물어봤다. 야, 유심 어떻게 갈지? 그러자 김경록 PB가 호텔 카운터에서 유심을 꺼낼 클립을 빌려와서 전달을 해줬다. 2층에서 정경심 객실로 이동을 했다. 정경심 교수 노트북 살핀 후 유심칩을 새로 끼운 휴대폰으로 조국에게 차명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표창장 위조는 조교가 한 것 같아. 청문회에서 당신 좀 수긍하라. 라는 전화통화를 들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주요 핵심 관련자 김경록 PB가 이 정도 진술했어요. 상당수 진술, 디테일하게 진술했고 이미 CCTV 화면을 통해서 정 교수가 노트북 가방 전달받은 화면까지 나왔어요. 이 정도 근거면 검찰에서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저 과정을 보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김경록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러면 그 진술이 제가 볼 때는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저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건 드라마 아니면 007 영화에 나오는 007 그런 모습 같아요. 이건 007. 가방을 전달하고 가방 안에 어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가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공기계가 2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을 살펴본 다음에 휴대폰을 왜 자기 휴대폰을 쓰지 않고 공기계에 유심칩을 가느냐. 또는 유심칩도 본인이 갈지 않고 이걸 갈아달라고 해서 결국 호텔 로비 가서 이제 클립 하는 걸 가져와서 끼워서 갈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노트북에 뭐가 들었을까? 그걸 노트북을 살펴봤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노트북을 보고 나서
조국 전 장관과 통화를 해가지고 내가 안고 하겠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니 장관 될 사람의 부인이 왜 휴대폰 공기계? 좋은 말은 휴대폰 공기계지 대포폰 아닙니까? 대포폰이다. 이제까지 항상 어떤 범죄에 제공됐던 대포폰인데 저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냥 휴대폰이 어떤 종류가 갤럭시냐 아이폰이냐. 아이폰 2대 같다는 거예요. 아이폰 2대 같다? 우리가 아이폰은요 갤럭시에 비해서 보안이 아주 잘 되고 외국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 통화 녹음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안성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아이폰은 통화 녹음이 안 됩니까? 그렇죠. 아직 본인이 통화 녹음은 못 해요. 예. 상대방 할 수 있을지언정.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밀과 관련된 걸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이폰을 좀 많이 써요. 그러면 저 노트북을 받은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에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면 제출하면 되는데 왜 김경로 씨가 구체적으로 노트북까지 받고 거기에서 전화 통화까지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 가방은 받았는데 가방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로 씨는 가방을 주고 그걸 가지고 켄시튼 호텔 7층에서 9층 사이에 있는 객실로 같이 갔다는 거거든요. 객실에서 노트북 보고 통화까지 했다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말에 어떤 김경로 씨에 대해 굉장히 김경로 씨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은 거의 어느 정도 이제 판가름 같지 않았나. 예.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저건 명백히 증거인멸 행위다. 인멸교사 행위다. 행위. 이렇게 볼 혹은 수밖에 교사.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인멸 교사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내렸는데 김배은 박사님, 네.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인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님은 그냥 대포폰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줬는데 이게 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냐면 저는 뭐 유심칩을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파리 연수 갔을 때 이제 해외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그 나라 유심을 껴서 이제 본사랑 통화를 하고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그런 건 해봤는데 한국에서 다른 유심칩을 공기계에 낀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깡통폰은 유심칩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네. 유심칩을 껴서 통화를 하고 빼서 유심칩 버려버리면 내가 어디에 통화했는지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심칩을 누구의 명의의 유심칩을 가져왔는지가 이제 문제인데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단기간에 쓸 수 있는 그런 유심칩 카드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기계 차명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이 유심칩을 정경심 교수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정경심 교수가 야 이거 유심칩 어떻게 끼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럼 평상시에 단 한 번도 유심칩을 교체하면서 다른 유심칩으로 전화통화할 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휴대전화를 새로 바꿔도 거기서 다 껴줘요, 유심칩 같은. 그럼요. 다 껴주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받아서 저는 아이폰을 많이 쓰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살 때마다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자세히 보면 조그만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을 가운데 있는 구멍에 이렇게 누르면은 핀이 나와서 거기 유심칩을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카운터에 가서 클립을 하나 받아다가 이 유심칩을 뺄 수 있는 공간들이 열었다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인즉슨 정경심 교수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겪으면서까지 유심칩을 바꿔서 조국 전 장관이랑 통화를 해야 하는 그 은밀한 대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그 기록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9월 6일 일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가서 하드디스크 이 컴퓨터 다 갖고 나왔던 게 9월 1일의 얘기고요. 그 전에 하드디스크 교체했던 건 8월 달 일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자신에 대한 수사가 들어오고 있고 내 통화에 대한 내용까지 언제든지 검찰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뭔가 조국 전 장관에게 들키지 않아야 되는 얘기들을 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은 거죠. 예. 자, 이 차명폰, 대포폰, 유심칩, 공기계 목적이 무엇이냐? 검찰이 따져 물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검찰과 정경심 교수 사이에 그 뇌 종양 진단서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검찰, 진단서 신경전, 병원명, 의사명 등등이 빠진 정형외과 출처의 뇌종양 진단서가 아니라 입원 증명서를 정경심 씨가 검찰에 제출했죠. 변호인, 다른 환자 피해 우려에 병원문 공개 안 한 것이다. 이게 어제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검찰은 장소가 궁금한 게 아니고 병원과 의료진 정보가 없는 게 문제다. 지금 입원한 병원 아닌 제3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와라. 검찰이 그 병원 말고 다른 제3의 병원에 가서 진단서 똑같이 받아오면
뭐 문제는 클리어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는 길에 MRI, CT도 오는 길에 가져와라. 라고 검찰이 요구를 한 거예요. 정경심 변호인은 그러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와 협의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이 오늘 새롭게 나왔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자, 정경심 씨의 주장과 검찰의 요구, 어느 쪽이 더 합당한 겁니까? 일반인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됩니다. 의료법에는 그 의사 진단서에 대한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의사 이름하고 번호가 있어야 되고 병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발급한 해당 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의 입장은 그 법령대로 하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조국 전 장관 세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이런 것도 협상해가지고, 팩스로 하고,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하자는 얘기인가요? 근데 검찰은 또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처 불명의 깜깜이 입원 증명서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출처 불명도 문제고, 완전히 깜깜이 입원 증명서, 이런 게 공적으로, 뭔가를 보장해줄 수 있나요? 이런 걸 가지고 법적 판단을 하면 그거야말로 검찰 개혁에 반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명서 내버리면 되는데 왜 이걸 국민들에게 알렸냐고 변호인들이 항의하는 걸 보고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이 정경심 교수가 뇌경색이라든지 뇌에 관련된 병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누구를 통해서 알려졌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진우 기자 통해서요. 낙곰수요? 네네. 그런데 이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게 왜 이제 주목을 받았냐면 그 바쁜 와중에 국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조국 전 장관이 유유하게 그림 관람을 했을 때 누구랑 같이 했다? 바로 그 주진우 기자랑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사실은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라고 알려진 상황이니 검찰에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전 장관을 만난 사람 입에서 공식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진단서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거를 중간 브리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증명서 낸 거를 국민들에게 알렸냐라는 식으로 항의하는 걸 보니 야, 전직 장관 부인팀도 이 정도면 정말 그대로 앉아 있었으면 진짜 수사하기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다가 병원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병원명 안 알렸다고 했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잖아요. 예. 옛날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했던 정형외과일 것 같아서 오히려 그 병원에다가 막 항의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안 알림으로써 오히려 다른 병원이 피해보는 사건을 만든 게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리고 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 진료를 위해서 뭐 항의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다라든지 오히려 검사들만 확인하고 병원명은 알리지 않는다라든지 하는 게 그 병원에 해가 없을 텐데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배 아픈데 엄마 파스 발라주세요. 뭐 이런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형외과에서 따온 게. 근데 변호인들이 언론에서 왜 정형외과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종합병원에서 진단은 받았지만 진료받은 과가 정형외과였기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종합병원이면 뇌 관련 과도 있고 신경외과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굳이 정형외과 입원 기록서를 냈던 이유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출처불명의 깜깜이에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지금이라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 때문에 자꾸 조작이란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제발 예. 이 쉬운 증명서 그냥 빨리 떼서주고 논란을 종결했으면 하는 게 국민들 바람일 것 같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이에 대해서 검찰은 의심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병원인지 궁금한 게 아니다. 자, 그러니까 그 병원 말고 제3의 종합병원 가서 진단서 떼오시고 오시는 길에 MRI랑 CT도 좀 가져와 달라라고 지금 검찰은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이 검찰의 제안을 정경심 씨 변호인 측이 안 받는다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죠. 뭐 본인은 그래도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국민과 대통령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빨리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종결해야 되는데. 그럼 왜 두 번, 세 번 일을 이렇게 만들? 처음부터 명쾌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원본을 가져가서 그렇게 무슨 뭐 의료기관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본을 갖다 주고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과잉해서 그 사람들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 병원과 의사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 알았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심플한 거다. 예, 그걸 왜 두 번, 세 번 하게 하는 건지. 왜 똑같은 종합병원이면 왜 신경외과에서 끊지 왜 정형외과에 끊습니까? 저는 아직 급하지 않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국민한테 짜증스럽게 만든다. 네. 사실 이제 아픈 거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아프다는데 그게 아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고,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이번에 어떤 뇌종양, 뇌경색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이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를 짚겠다. 일단 왜 갑자기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때 왜 갑자기 뇌경색, 뇌종양 얘기가 나왔느냐, 이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만약에 정말 뇌경색과 뇌종양의 어떤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 진단서를 정식적으로 검찰에 제출하는 게 맞거든요. 예. 만약에 어떤 병원에 피해를 할지 다른 피해자의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되면 그 써서 낼 때 정상 참작으로 해가지고 진단서를 낼 때 거기다 변호인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구를 쓰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그걸 부탁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들은 그거 다 압니까? 그리고 다 알죠. 그리고 더군다나 14명의 변호사가 정기신 교수를 변호하고 있는데 예. 더군다나 뭐 검찰 생활도 굉장히 오랜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건 잘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더군다나 변호사 통해서 원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왜 시니어 성향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먼저 이걸 흘린 거죠. 흘려쓴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 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 변호사 측에서 제출을 하려면 입퇴원 확인서는 이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탈 때 제출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단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단서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MRI랄지 CT를 그냥 검찰 내에서도 의료와 관련된 자문위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판단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검찰이 무슨 보험사냐? 그래서 일단 입원 확인서를 냈는데 더군다나 이제 정형외과에서 낸 거잖아요. 뇌에 관한 것은 엄청나게 이건 전문성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뇌신경외과나 이제 신경외과에서 내야 하는데 그분은 굉장히 의심이 가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진단서를 내야죠. 진단서를 내고 진단서에 대해서 낸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거 사실 여부만 판단해 보면 되는데 이제 검찰도 왜 저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까? 그것은 저 질병이 정말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당연히 진실을 좀 밝혀서 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건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예리하게 분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 중에 검찰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 모르지 않는데 왜 이러는지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총장과 박지원 의원이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 신경전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배출액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또 기소를 할 것이죠. 우리가 수사를 맞춰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걱정이 될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들은 아니,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네,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주 의원님, 어느 누가 박지원 의원에게 의원님은 자꾸 왜 공개적인 국감장소에서 특정인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느냐라고 공세를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대단한 공세죠. 예. 깜짝 놀라서 일보 우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변명이 자기가 원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왜 패스트트랙 수사를 잘 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완전히 꼬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아예 전공법으로 있고 실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윤 총장이 패스트트랙 수사하고 이 건을 왜 연계시키는지 모르겠다. 아무 상관없는 거다. 아무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고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의원들을 조사하기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인 얘기를 또 자기 나름대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또 뭐 야당에서 질문할 때도 예컨대 그러면 그 조사를 말해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느냐. 그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성도 보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를 한 편을 더 잘해주고 덜 잘해주고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으로써 윤 총장이 이긴 것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수사 내용 보도해드렸고 조국 전 장관의 직계 남동생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쪽 팔에 마비가 왔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하면서 그때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영장 기각 직전에 좀 나의 건강상의 사유를 어필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때 당시 그날 화면, CCTV 화면을 다 분석해봤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넘어진 건지, 한쪽 팔에 마비가 온 건지, 급하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요하는 상황인지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 지금 TV와 혹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을 해주시죠. 함께 보시죠. 자, 검정색 차량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이 내립니다. 왼쪽에는 뭔가 서리뭉치를 쥐고 있고 오른쪽 팔은 경쾌하게 흔듭니다. 자,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한쪽 팔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두리번 역시 왼쪽에서는 뭔가 소지품. 그리고 보시죠. 뒷좌석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서 짐을 번쩍번쩍. 자,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서 뒷좌석에 있는 짐을 번쩍번쩍. 누군가에게 서류와 짐을 건네고 다시 한번 짐을 또 꺼내고. 자, 그리고 왼팔 오른팔을 자유롭게 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넘어진 건지, 넘어진 장면은 일단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요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말짱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자, 지금 이날의 화면이 하은하 소장님, 조국 장관, 전 장관의 동생이 넘어져서 부상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던 그날의 화면이죠. 네.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디스크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허 소장님이 허리 디스크 한번 왔었어요. 네, 예전에 그 승무원 활동하다가 좀 그런 일이 있어서 대한항공 승무원 시절에 병원에 가봤었는데 우리 그 CF에서도 많이 보지만 진짜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숙였다가도 바로 손이 허리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마도 쓰러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느껴지는 것 같죠. 그러나 허리는 보이는 것으로만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한 저도 경험을 해본 바로 보면 행동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말씀은 정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아무 데서나 가끔 바꿔 끼지 말고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희가 일본의 그 불매운동을 왜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미워서 이대로 둘 수가 없다 하면서 불매운동했고 사실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얘기들 있었었잖아요. 우리 왜 그랬죠? 일반적 상식에서 혹시라도 오해받을까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일본 제품도 안 사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오해하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도
미안해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말을 하는지 저러한 거짓말을 믿을 만한 국민이 이 나라에 몇 %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예.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 어쨌든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꾀병 부린 게 명확한데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으면 이렇게 깜깜이 출처분명의 이상한 병원 그 진단서 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런 게 수사방해가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진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설사 이 CCTV가 나오기 전에서 병원에서도 저렇게 건강한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했는데도 디스크 수술 예정서 한 장만으로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해서 그 명판사가 영장 기각했거든요. 예. 참 예정서 활용 잘해요. 예정서 활용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와 이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도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자료 가지고도 또 기각해? 라는 게 국민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전 장관 동생의 논란의 영상까지 여러분들께서 함께 저희와 함께 판독을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제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대 복직 신청서 작성조차 서울대학교 직원이 대신해줬다라는 게 오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나 궁금했는데 법무부와 서울대가 나서서 조국 교수의 복직을 대신 처리해줬다. 사실이라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지금 근황,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으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지난번 광화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몰려서 본인의 사퇴를 부르짖을 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바꿔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교체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뭐로 바꿨을까요? 자, 불쏘시개 사진으로 바꿨어요. 나는 검찰개혁의 나의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본인의 이른바 불쏘시개 사진으로 SNS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건 나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 뜻에 의해서 내가 불명예 제대한 게 아니라 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라는 의미로 이런 프로필을 바꿨던 걸까요? 자, 프로필 사진 이걸로 바뀐 거 확인했고 학문과 안가주망의 변증법. 말 멋있어요. 학문과 안가주망의 변증법.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이력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어떤 이력을 추가했냐면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퇴사. 자, 이게 페이스북에 본인의 이력을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한 건데 나는 법무부에 있었다. 난 법무부에서 장관했었다라는 이력을 추가했다라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 프로필 변경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는데 이번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이제 굉장히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더지 잡기 할 때 이 때리치면 다른 게 불쑥 올라오듯이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간다는 그런 느낌 받아요.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굉장히 불안했죠. 불안한 것 속에서 이제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빨리 계산이 들어왔죠. 어디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불쏘시개라는 단어로. 불쏘시개. 또 한편으로는 디그너티를 강조해요. 학문과 안가주면 변증법이라는 것은 현실 체험을 통해서 학문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 발전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이 상호 발전이 되지 않고 엇바퀴 돌듯이 돌았다. 학문 속에서 성찰 없는 학문을 했다는 것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깊이 학문 속에서 검찰개혁이 진짜로 중요했으면 이걸 입을 악물고 해야 될 시점을 그냥 전화 한 통 받아버리면서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수사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지만 자기가 한 것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이고 또 그동안에 깨알같이 30몇 일 동안 다른 사람이 한 10년도 못한 일들을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타 학교 대학생들까지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에 대해서 비판 풍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이 서울대 법학과에 팩스로 무언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목, 분노의 표창장. 자, 제목, 분노의 표창장. 성명, 조국. 소속, 직함, 직위. 저기 나와 있죠.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하였으므로 이에 분노의 표창장을 드립니다. 소속 직위, 전 불쏘시개 장관. 기간 35일. 분노의 표창장. 빠이빠이, 어니언조. 안녕, 양파조. 라는 뜻이죠. 분노의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대학생들이 이거를 서울대 법대에 팩스로 보냈다는 거예요. 아마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한 것을 강하게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풍자하면서 분노의 표창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소속을 전 불쏘시개 장관이라고 표현한 것도 대학생들이 비꼰 거죠. 위트 있게 비꼰 겁니다. 자,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하였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한다는 문구는 과연 어디에서 갖고 온 걸까요, 대학생들이? 바로 과거의 조국의 SNS.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조국 교수의 과거 내용입니다. 이 글을 가져와서 다시 조국 교수에게 돌려준 거예요. 분노의 표창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들이 강의 계획서로 조국 교수의 복직을 풍자하기도 합니다. 강의 계획서 이 내용을 좀 김배윤 박사님이 상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이제 복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강의를 못 하잖아요. 그럼 계절학기라도 강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 계절학기 강의고요. 그럼 개설학과는 어디냐라고 보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서위조학과입니다. 문서위조학과로 되어 있다. 네, 하나씩 보실까요? 저 맨 위에 보면은 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서위조학과 이렇게 좀 위트 있게 얘기를 해놨고요. 예.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평가 방법이 재밌습니다. 네. 지금 평가 방법을 보게 되면 출석이 30%고 인턴이 70%인데요. 인턴이 70%다. 인턴이 70%라는 건 조국 전 장관의 딸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평가 방법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고사항, 담당자 여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험은 없다. 시험은 없다. 그리고 병결 등은 페이스북으로 인증 가능하다. 이게 예. 이제 그 돼지가 되고 인가 본가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재택 인턴이나 인턴 예정 등도 인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 방법을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돌려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강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경제 공동체와 이불 공동체의 형법상 차이점과 공통점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뭐라고요? 경제 공동체와 이불 공동체의 형법상 차이점과 공통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건 최순실과 조국 정경심의 관계가 차이점과 이런 공통점. 얘기들이 있고요. 강의 계획에 형사소송에서 전관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뭐 이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했는데 수강생의 참고사항을 보면 담당자의 검찰 소환 시 예고 없이 휴강될 수 있음. 담당자의 구속 수감 시 예고 없이 폐강될 수 있음. 부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 이것도 웃깁니다.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격려 장학금이 신청 없이 지급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전 장관이 신청도 하는데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신청도 하는 장학금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이런 얘기를 또 비꼰 것 같은 생각인데 마지막 기타 주의사항을 보면 예. 개천의 가지의 개구리 붕어들의 졸업 요건으로 본 수업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전 장관의 사태를 비꼬아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시사의 전문가가 된 것처럼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형법을 강의해야 되는 교수 입장인데 나름대로 온 가족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강의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이 분노와 비판의 목소리가 담긴 거여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씁쓸하면서도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고심이 커지게 만드는 그런 대목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대학생들이 상당히 시사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매일매일 보도됐던 뉴스 의혹을 다 꿰고 있어서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스누라이프, 서울대학교 학생들만의 이 전용 게시판인데 그 스누라이프의 반응도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조국의 복직과 적폐적소, 조 장관이 학교 발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다. 그의 경험이 필수 불가결한 형사 절차 체험 강의 계획서를 제시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수강시청 하겠다. 수강시청 예정증명서도 발급해달라. 팩스 사용법도 특강해달라.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팩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복직도 팩스로 하고 그리고 뭐 검찰에 입원 예정서도 팩스로 보낸 거, 팩스 사용법도 알려달라. 학생들이 비꼬아서 조국 교수의 복직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표 처리를 한 지 20분 안에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정말로 빛의 속도로 복직을 신청할 수 있었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법무부 장관 사퇴한 그날 서울대학교에 복직을 해서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느냐. 1,100만 원 월급이 양쪽에서. 1,100만 원 많네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좀 궁금증도 오늘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 복직의 전말, 서울대에서 대리 작성. 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함께 보시죠. 14일 오후 3시 30분 조국 전 장관이 사의를 밝힌 뒤 법무부 떠났죠. 오후 3시 반에. 30분 후 문 대통령 사표 수리 전이에요. 법무부 직원이 대통령이 사표 수리도 안 했는데 법무부 직원이 나서서 서울대학교에 복직 절차 문의 전화를 겁니다. 이미 장관은 떠났어요. 대통령이 사표 수리도 안 했는데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학교에 전화해서 복직 어떻게 하는지 절차 문의했다. 그리고 자, 서울대학교에서 안내가 나가죠. 복직을 위한 필요 서류는 면직 인사 발령 통지 공문, 복직 신청서가 필요하다. 서울대가 법무부에 이 같은 공문을 요청합니다. 오후 5시 38분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죠. 자, 오후 5시 59분. 야, 1분. 58분에 사표 수리되고 59분에 법무부가 서울대에 인사 발령 통지 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1분 안에 보내라라고 해도 못할 정도로 빨라요. 준비 시작 하면 팩스 착착착착 공문을 어떻게 1분 만에. 법무부 장관 조국에 의하여 그 직은 면함 2019년 10월 15일. 근데 날짜가 또 10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대통령이 사표 수리했지만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이 면제되는 건 15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팩스로 공문을 받은 뒤 서울대 직원이 복직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을 해준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희정 장관님, 지금 굉장히 뭔가 눈앞에서 번쩍번쩍하는 게 후루룩 지나갔는데 뭐가 번쩍번쩍했는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일단 정말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척척 다 되네요. 법무부 서울대가? 네. 왜냐하면 법무부도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사에서 직원들하고 인사 다 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은 법무부 직원들이 그 떠난 장관을 위해서 더군다나 공식적인 일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장관이 이미 떠난 다음에 그 법무부 직원이 서울대에 전화해서 복직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 대답을 해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인사 명령과 관련된 공문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직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인사 관련된 명령서를 마련한 거는 역시 떠난 다음에도 끝까지 개인적인 일에 충성했던 법무부 직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아와요. 그런데 또 복직 신청서도 서울대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예. 직접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조국 장관이 알아서 잘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말은 뭐냐면 대리. 예, 대리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떠난 법무부의 법무부 직원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서울대 직원이 알아서 조국 장관 거를 척척 처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실세긴 실세인가 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신 시점이 5시 38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재 시점에서 효력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날짜에 인사혁신처에서 공식 공문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면직을 한 날짜는 다음 날인 15일로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보낸 문서에 인사혁신처에서 10월 15일로 적혀 있는 문서를 10월 14일 날 보냈어요. 그런데 복직원은 14일 날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면직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서울대 복직 처리가 완료가 되고 인사혁신처장은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교육부총리는 복직을 오케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 안에서도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사이에 사실은 날짜간 하루간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뭐 동계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장관 끝내고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줄 것인가, 마무리를 잘 하고 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의 표명은 갑자기 하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뭐 검찰 개혁이든 뭐든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아직 신임 장관이 임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런 거를 당부하고 인수인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 어떻게 갈 건지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예. 대통령이 오후 5시 38분에 사표가 수리됐고 법무부가 서울대에 인사발령 통지 공문 보낸 게 오후 5시 59분이니까 아까 제가 1분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21분 안에 대통령 사표 수리했어? 법무부가 사표 수리했답니다. 오케이. 그럼 공문 써. 인사발령 통문 써서 딱 21분 만에 서울대 인사발령 통문 공문까지 보내니까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대리 작성해줬다. 네. 그래서 빨랐군요. 대리 작성해줬기 때문에 모든 게 정말로 조국 교수님의 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조국 장관 이제 사퇴했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조국 장관 얘기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학생들 보셨잖아요. 학생들에게는 아직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월급 저희 세금도 들어가고 우리 학생들이 학비 낸 거예요. 그 학비 낸 곳에서 교수가 강의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언론이 만약에 이런 얘기 안 해주면 우리 학생들은 어디다 대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다는 이유는 해학과 풍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대 학생들의 저러한 모습이 정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 내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관점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복직 관련해서 했던 어떤 절차적인 걸 보면 저게 조국 전 장관이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접받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투자증권의 김경로 PB 거의 14천원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저것도 자기가 만약에 법무장관을 그만뒀으면 본인이 복직 신청한 게 맞죠. 근데 그것까지 다 밑에 시킨 게 문제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약간 조국 장관의 어떤 저런 가벼운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서울대 복직을 사표 쓰는데 20분 만에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근데 그 부분 가벼운. 그 다음에 본인이 사퇴할 때는 그랬잖아요. 가족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프로필에 사진을 바꾸고 아니면 거기에다가 자기가 장관했던 이력을 넣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느냐. 그건 본인의 어떤 이전에 했던 말과 굉장히 배치되고 자기가 장관을 그만두게 된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그만두자마자 과연 프로필에 대해 바로바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굉장히 궁금증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국감, KBS 국감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 양 사장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검찰과 KBS 기자가 유착된 것 아니냐. 그 과정에서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어제 KBS 국감의 한 대목도 들어보시죠.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KBS의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에 빠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줏대도 없고요. 잣대도 없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유시민 씨 고발을 할 겁니까?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 네네. 유시민 씨가 성희롱 가해자는 아니라고. 네, 말로는. 예.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약 1년 동안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코마 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와 최모 씨에게서 운전기사와 차량을 약 95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기사와 차량을 자원봉사로 알고 받았다. 정치활동인 줄 몰랐고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가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고 따끔하게 은 시장을 재판부가 질타한 겁니다. 또한 기사에게 임금은 고사하고 기름값, 통행료 한 푼 내지 않았는데 심각한 노동 착취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기일까지 은수미 시장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2심 재판에서 은수미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난 14일 숨진 설리의 발인이 어제 엄수된 가운데 설리 사망 119 보고서가 유출돼 논란입니다. 사망 일시 장소는 물론 설리가 발견된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등 사건 개요가 담긴 구급대 활동 동향 보고서 한 건과 경찰 내부 보고 문건 등 총 2건의 문건이 설리 사망 당일에 통째로 유출된 것. 이 문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문제는 두 문건 모두 외부로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되는 문건. 소방당국은 경기 지역 소방서의 한 소방관이 동향 보고서를 사진 찍어 다른 소방관에게 공유했고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외부로 확산됐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일자 경기소방재난본부는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문건 유출로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일어선 채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앙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 그제 시리아 내 미군 철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만났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막말과 조롱, 삿대질을 주고받던 모습. 펠로시가 중동에서 미군 철수로 러시아만 득을 봤다며 당신과 관련된 모든 길은 푸틴으로 통한다라고 말하자 트럼프가 내가 당신보다 더 IS를 싫어한다고 격분한 것. 이에 펠로시는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당신도 가끔은 좀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정치를 모른다는 평가에 약이 오른 트럼프는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삼류 정치인이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결국 양당 지도부 간 회동은 여야 갈등만 부각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트럼프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불안한 낸시의 혼란한 멘탈 붕괴라고 적었고 펠로시는 트럼프의 이 사진을 SNS에 배경 사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저기라도 더 나은 게 없네요.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들과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시원한 돈 싣고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